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흥천입니다.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세기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타임라인 한국사. 드디어 19세기까지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우리의 바로 지난 세기였던 20세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20세기부터는 워낙 다양한 사건이 일어났던 우리 시대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세기를 다루면서 뒷부분을 좀 빼놨어요. 1876년 개항 이후를 근대라고 분류하기 때문에 별도로 떼내서 이번 시간에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그 시기, 즉 우리가 개항을 해서 막 근대화로 달려나가던 그 시기를 포함해서 1909년 우리가 일제 나라를 강제로 빼앗기기 직전까지의 아주 숨막혔던 역사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운요호 사건과 일본 군함의 개항 강요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조선은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통일기무화문이 신설되고 별기군을 창설했으며 오군영제가 폐지됐고 청나라에 영선사를 파견하는 등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고 신식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882년 구식군인들의 이모군란으로 인해 조선은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후 조선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수교를 맺고 김옥균, 박영효 등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청나라군에게 패했고 결국 조선은 일본과 한성조약을 맺고 일본에게 사죄했습니다. 이때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으며 조선과 러시아는 육로 통상 장적을 체결했고 정부는 노비 세습과 매매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1889년에는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유럽에서는 베를린 조약으로 발칸 반도의 갈등이 고조되고 아프리카에서는 제1차 보호전쟁이 벌어졌으며 랑케는 세계사를 지필했습니다. 또한 청나라와 일본은 갑신정변 사후 처리를 위한 조약을 체결했고 인도에서는 인도국민회의가 결성됐으며 베를린 회의에서는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 분할의 기본 원칙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세계 노동절의 기원이 된 헤이마켓 사건이 벌어지고 인도차이나 동남아시아 지역 프랑스령의 인도차이나가 만들어졌으며 독일에서는 헤르츠가 전자기파의 존재를 입증했습니다. 20세기, 정확하게는 1900년의 문이 열리기 전에 약 20여 년간 개항 이후 우리의 아주 숨막혔던 근대화의 역정을 살펴보셨습니다. 이게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비참하고 우울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진정한 근대의 길로 이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 중에서 특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결정적이었던 한 해, 1894년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이라면은 개항으로부터 약 18년이 지난 해였는데요. 그동안에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항이 된 이후에 우리 정부의 엘리트들은 개화를 둘러싸고 많은 그 충돌을 보였는데요. 그중에 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세력이 개화파고 개화를 반대하면서 조선의 순정한 유교 문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정척사파였는데요. 그 갈등은 1882년에 군인들이 일으켰던 이모군란에서 처음으로 폭발했습니다. 문제는 이 군인들의 반개화 봉기를 진압한 것이 우리 정부나 우리 세력이 아니라 청나라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군대를 끌고 와서 흥선대원군을 잡아가고 이 반란을 진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당시 개화 세력은 아주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개화를 이루려면은 기존의 청나라와 맺었던 사대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 관계를 철폐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 군대 또는 청나라 세력에 의지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나쁘게 말해서 수구 세력이라고 불렸던 민씨 정권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개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다. 라면서 발빠르게 움직인 아주 젊은 급진 개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당시 개화당이라고 불렀는데요. 김옥균이라는 분이 그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화당이 일으킨 1884년의 갑신정변은 당시 그들은 몰랐습니다만 매우 중대한 전략적 우를 범했습니다. 첫 번째가 주도적인 개화, 자주적인 개화의 친구로만 생각을 하고 그들의 그 야욕을 잘 몰라서
일본 세력에 좀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민중들이나 그 자신들보다 아래에 있던 많은 대중 세력을 함께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개화당이 일본과 손을 잡은 것 때문에 대중들은 개화는 바로 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개화와 일본을 함께 공격하는 이런 지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개화 정책 자체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여기에 어떤 새로운 그 흐름이 형성되기까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1894년까지의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들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10년도 매우 중요하지만 당시의 10년은 다른 시기의 10년과는 매우 다른 아주 중요한 그 시기들이었는데 우리가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도의 개화가 지지부진한 그런 사이에 일본과 청나라는 점점 더 이 조선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확대하려고 경제적, 사회적 침탈을 계속 감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1894년에 한꺼번에 폭발하는데요.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나타나서 기왕의 엘리트 중심의 개화라든가 또는 위정척사하고는 다른 흐름을 형성한 세력은 농민들이었습니다. 이 농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정부는 뭐 줏대 있게 추진하는 정책 하나 없이 계속 민중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농민들은 이러한 국내의 탐관 오리들과 그 다음에 우리 민중들을 쥐어짜는 외세, 특히 일본 세력을 한꺼번에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켰는데요. 그 시발점이 된 것이 1894년 음력 1월 달의 전라북도 고부였습니다. 오늘날 정읍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서 전봉준이라는 흔히 우리가 동학의 접주로 알려져 있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들은 뭐 새롭게 들어온 개화라든가 또는 위정척사라든가 하는 이런 엘리트들의 관념과는 좀 뭐 친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미 조선왕조의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관료 세력이 썩어 빠졌다라는 것, 그리고 일본 세력을 그대로 놔둬서는 우리가 이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반봉건적이고 반외세적, 반침략적인 그런 정치 의식을 머릿속에 이제 철저하게 두고 봉기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1894년이 갑오년이라고 해서 갑오 동학농민전쟁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흔히 교과서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농민들이 일으킨 봉기였습니다마는 이것을 주도한 세력들의 상당수는 1860년에 최재우가 창시했던 동학의 조직을 이용을 해서 이 운동을 주도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동학농민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당시 조선사회를 흔들어 놨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화 개혁을 성사시킨 세력은 우리로 치면은 개화파나 위정척사파와 같은 이런 상이한 세력들이 힘을 합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세의 그 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인지 개화파든 위정척사파든 어느 쪽도 주도권을 잡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원수로 보면서 한 번도 힘을 합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각각을 보면 다 애국적인 세력인데 그들이 힘을 합치지 못함으로써 외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일본과 달랐다는 것은 바로 이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19세기 후반에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지도층이 약하니까 민중이 직접 자기 손으로 들고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농민들의 충정을 몰라주고 그들을 국가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느꼈던 당시 정권, 그러니까 민시정권과 고종은 이 농민군을 좀 진압해달라고 옛날에 이모군란 때 그랬던 것처럼 또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을 했어요. 우리 국민을 잡으라고 외세를 끌어들인 겁니다.
이런 한심한 그 지경에 조선 왕조가 처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때 전봉주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죠. 우리 때문에 우리끼리 싸우는 건 좋지만 외세가 개입할 명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전주성을 비워주고 그냥 나옵니다. 관군에게 자 우리가 물러나야 청나라도 물러나겠지 하고서는 그것을 비우고 그냥 전라도 일대에 직강소를 세우고 나름대로 개혁 정책을 이제 펼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청나라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일본도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갑신정변 때 자기들 세력이 좀 그 피해를 입었으니까 만약에 조선에다가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면은 일본도 파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협약을 맺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게 된 그 빌미가 되었던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기는커녕 원래부터 아마 세워뒀던 계획에 따라 가지고 경복궁으로 진격을 했어요. 권력에서 물러나 있던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궁궐에 쳐들어가서 궁궐을 장악을 하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관료들을 내세워가지고 이른바 가보개혁이라는 일본의 입맛에 맞는 근대적인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청나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이것을 우리가 역사에서는 청일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전봉주는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전주성에서 물러난다고 해가지고 이 물러날 외세가 아니었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9월 달에 다시 농민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때 전국적으로 세력을 불렸던 농민군은 많게는 20만까지 헤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